1930년 3월 9일 내가 태어난 이 시대 대다수의 젊은이들은 신에 대한 믿음을 상실해버렸는데 그것은 과거 그들의 조상이 신을 믿게 되었던 것과 동일한 이유 때문이다. 즉 인간은 알지 못한다는 바로 그 이유 말이다. 뭐 이런 괴물 작가가 있나 하고 두 달째 읽는 책이 있다. 여러 번 이름을 들었으나 익숙치 않은 이름이다. 이 책 작가가 천재라는 평가도 어디선가 읽었다. 겨우 두 달째 그의 책을 그야말로 야금야금 읽으면서 경이로운 해탈을 대한다. 포르투갈 작가 페르난도 페소아의 불안에서는 우울과 허무로 가득 차 있다. 1930년 3월 9일이라는 이 첫 단어. 어떤 날이 이게 첫 문장에 쓰여 있을까? 날짜가 나왔기에 일기나 메모나 보고서일 거라는 추측을 할 수밖에 없다. 작가는 어떤 존재인가? 유럽 통합 전에 포르투갈 지폐에 얼굴이 있던 지폐가 있네요. 그 나라에서는 거의 우리나라 이순신 세종대왕급의 대우를 받는 작가죠. 포르투갈 지폐에 얼굴이 있던 포르투갈 국민 작가 페르난도 페르소. 70여 개의 이명으로 자기를 감추고 아직도 파악되지 않은 수많은 저서를 낸 수수께끼 작가다. 필명이 아니라 헤테로님. 헤테로님이란 전혀 다른 이름으로 책을 내는 거죠. 이명이란 가령 1889년이란 전혀 다른 연도에 태어난 알베르토 카이이루라는 가상의 인물이 책을 내도록 하는 방식이다. 헤테로님들은 많죠. 한 70여 명이 되죠. 페소아와 대화하고 페소아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 책에서도 막 대화하죠. 자기가 만든 가상인물하고. 그는 상상 속의 인물은 현실 인물보다 더욱 명확하고 더욱 진실하다고 썼다. 1935년 그가 죽은 뒤 47년이 지나 1982년에야 처음 그의 책이 출판되어 한국에는 2014년에 처음 소설가 배수아 씨가 번역해서 알려지고 이제 수많은 산문집과 시집으로 큰 사랑을 받는 작가다. 작가로서 자기 자신을 차갑게 성찰하기도 한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내가 아는 것이라곤 단지 색채와 형태라는 표현의 객관적인 틀뿐이다. 그리고 나 자신을 팔려고 내놓은 그것들의 쓸모없이 흔들리는 거울이라는 사실뿐이다. 이게 재밌어요. 틀이래요. 우리가 아는 건 껍데기뿐밖에 모른다는 뜻이죠. 얼마나 통렬한 자기 성찰인지 작가로서 자신의 모습을 팔려고 내놓은 그것들의 쓸모없이 흔들리는 거울일 뿐이라고 고백한다. 이 문장이 글을 읽고 책을 내서 인세를 받는 내 모습과 겹친다. 길거리에 내놓은 중고 상품처럼 내놓은 거울처럼 썰렁한 모습이 떠오른다. 고통을 견디면서 자신과 하나로 남아있는 자는 행복하다. 불안으로 인해 변화를 겪거나 자신과 분리되지는 않는 자는 행복하다. 불신하면서도 믿는 자는 행복하다. 그는 아무런 조건 없이 햇빛 아래 앉아 있을 수 있다. 1930년이 어떤 시대인지 첫 문장은 설명한다. 내가 태어난 이 시대 대다수 젊은이들은 신에 대한 믿음을 상실해버렸다는 시대다. 이 말은 뒤에 다른 방법으로 표현된다.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이 사람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봤어요. 나라는 존재론이죠. 단독자, 존재론이죠. 당시 포르투갈은 1926년 군사 쿠데타가 있었고 1929년 세계 경제공황으로 포르투갈인들이 잔혹한 궁핍을 겪었다는 사실, 동시에 광대한 식민지에서 하나둘씩 밀려났다고 하며 큰 지진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다고 한다. 신들이 존재 여부와는 상관없이 우리는 그들의 노예다. 얼마나 역설적인 표현인가. 신이 있든 없든 인간은 신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얼마나 절망적 상황이면 자신이 믿거나 말거나 이미 보이지 않는 신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다. 신을 부인하면서도 신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시대다. 시대가 어두우면 개인도 우울한 것일까? 이 책의 모든 문장은 건조하게 바짝 말라있다. 나는 건조한 감성의 사람이라고 그는 고백한다. 인간이 우울의 극단으로 가면 더 이상 허무하지 않고 그 우울과 허무를 그저 견디는 단계라고나 할까? 그는 어찌하다가 건조한 사람이 되었을까? 좀처럼 타인에 대한 묘사가 없는 이 책에
어머니와 아버지를 슬쩍 쓴 부분이 있죠. 나는 어머니를 기억하지 못한다. 어머니는 내가 1살 때 죽었다. 내 감수성이 황폐하게 찢기고 상처 입은 것은 이렇듯 따스함의 부족 때문이며 더 이상 내 기억 속에 머나먼 입맞춤에 대한 헛된 그리움 때문이다. 아주 멀리 살았던 아버지는 내가 3살이 되었을 때 자살했다. 나는 그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작가는 카페 브라질 레이라에서 지나가는 사람을 목도하고 바라본다. 좌절해 있지만 좌절해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슬픔에 잠겨 있지만 그것이 슬픔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허무와 우울을 그저 하루하루 견디는 작가는 바라보며 메모한다. 이 책은 그 일상을 기록하되 그저 시간별 일상이 아니라 일상의 무의식, 그 내밀한 내면을 기록한 책이다. 당연히 꿈, 죽음, 잠, 그림자, 산책, 사유, 자유, 숙명, 밑바닥 같은 무의식을 호명하는 단어가 자주 나온다. 그 메모는 아포리즘 형태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는 이 책 첫 문장에서 즉 인간은 알지 못한다는 바로 그 이유 말이다 라고 썼다. 인간이 인간 자신을 모른다는 말이다. 모른다는 사실에서 신을 믿고 조상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을 그는 자신을 해부하며 성찰한다. 한 발 한 발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내 것이었던 내면의 풍경을 정복해 나갔다. 조금씩 나는 속수무책으로 빠져있던 수렁에서 기어나왔다. 나는 무한한 내 존재를 낳았다. 집게를 들고 나 자신을 나로부터 뽑아내버렸다. 무섭도록 자신을 성찰하는 태도는 나 자신을 나로부터 뽑아내버렸다라는 말은 얼마나 서늘한가. 가장 비극적인 시대에 그는 도피하지 않고 자신을 목도하며 세상에 맞짱 뜬다. 그야말로 내 죽새 맛. 내가 죽어서 부조리한 세상에 맞짱 뜨는 구도적 실존주의자의 품격을 보여준다. 이건 무신론적 실존주의자들이죠. 내 죽새 맛. 나를 걸고 내가 죽어서 세상에 맞짱 뜨는 그런 사람이죠. 그는 나라는 존재의 있는 자리, 지침 레벨을 묻게 자꾸 자극한다. 나는 어디에 있는가? 보비스튜. 그다음에 관계론이죠. 서로 모르는, 바라보는 관계론. 제임스 조이스 더블린 사람들이나 박태원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이 물리적인 시간의 흐름을 고연학의 방식으로 기록했다면 이 책은 내면을 끊임없이 탐사하는 무의식의 고연학이다. 니체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그러는데 거의 니체적인 사유가 깔려있죠. 니체와 교류한 흔적이 강하게 보이는 그의 해체적인 저서와 시집은 무의식의 고연학이다. 끊임없이 무의식의 욕망은 파고드는 무저경이다. 그냥 시간 날 때마다 가끔 읽어야 할 무의식의 경전이다. 명예를 얻고 싶다는 욕망을 마치 피곤해 지친 인간이 잠자리에 눕기 전 옷을 벗듯이 그렇게 하나하나 벗어버렸다. 패소하는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여러 통찰을 보여준다.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거의 모르기 때문에 서로 어울려서 살 수 없다며 반복해서 자신도 타자도 모르는 무지의 재능을 서술한다. 한밤에 서로 스쳐가는 지나가는 배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지도 않으며 서로 모르는 사이로 남는다. 우리는 서로 떨어져 바라보는 존재다. 서로 인사를 나누지 않더라도 침묵하고 있더라도 함께 이 현실을 견디고 있다는 점만이라도 우리는 풍경을 이루고 있다. 누구도 타인을 이해하지 못한다. 어느 시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인생의 바다에 떠 있는 섬이다. 우리를 서로 떼어놓는 바다가 우리들 사이를 흐르며 우리를 규정한다. 한 영혼이 다른 영혼을 알고자 아무리 노력해도 말이 전달해 주는 것, 이의 대지에 들이운 불분명한 그림자밖에는 알 수가 없다. 페소아가 말한 누구도 타인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은 근본적인 지적이다. 문장이란 문학이란 무엇인가? 이 책은 문학이란 무엇인가 본질적인 성찰을 요구한다. 눈으로 보이는 것을 쓰는 것만이 문학일까?
이 작가는 내면의 무의식을 보고서처럼 기록한다. 불안의 서라는 제목을 누가 지었을까? 너무 불안하고 암울하여 그는 완전히 포기한 상태다. 아포리즘, 철학적 기록, 산문시, 자서전 등이 섞여있는 이 책의 결론은 위 문장이 아닐까? 몽테뉴 에세나 파스칼 팡세처럼 두고두고 묵상해야 할 고전이다. 생각한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오직 그 어떤 적극적 행위도 개입하지 않는 절대적인 꿈에서만이 마침내 우리 자신의 의식조차 진창 속에 가라앉고 마는 절대적 꿈에서만이 오직 거기에서만 이 미지근한 축축한 비존재에서만 모든 행위를 완벽하게 체념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전 이 비슷한 문장들을 1920년대, 30년대 식민지 문학에서 읽었거든요. 그는 행동하는 것이 중요한지 알면서도 행동하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절대적 꿈에서만을 꿈꾼다. 꿈꾸는 것만으로도, 체념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자위하는 것이다. 행동하는 실천이 가장 중요한지 알면서도, 뻔히 알면서도 행동할 수 없을 때 절대적 꿈이라도 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패소하는 말한다. 절대적 꿈을 꾸게 하는 것이 문학이 아닐까. 행동할 수 없을 때 꿈이라도 꾸게끔 만드는 거. 그게 잔혹한 낙관주의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스페인 식민주의로 있으면서 완전히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에게 꿈꾸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백석, 이육사, 정주영, 윤동주, 김수영, 신동엽 같은 인물이 행동할 수 없는 시기에 절대적 꿈을 꾸었던 작가가 아니었던가. 문학이야말로 절대적 꿈을 제시하여 현실적 행동을 자극하는 것이 아닌가. 그는 완전히 포기했기에 전혀 불안하지 않다. 완전히 절망에 빠져있지만 절대적 꿈을 꿀 수 있기에 불안하지 않다.